졸업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촛불혁명을 겪고 이렇게 봤을 때 이들이 촛불혁명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건 이 헌정사상 최초로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 어떤 자신감이랄까? 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저항하고 바꾸기 위해 나서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에서 정말 촛불혁명 때 내가 받고 느꼈던 감동들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2017년 겨울에 이민호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저희가 2017년 여름에 활동을 시작하고 약 반년 만에 사고를 직면했고 당사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날 바로 소식을 들은 날 바로 광화문에 학생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왜 현장 실습하다 죽어야 하냐 그리고 이민호 학생이 죽으면 나의 문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그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자유가 있을까? 이제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 혹은 이제 외주화된 위험한 일자리 뭐 알바 형태처럼 이제 꾸준히 하기보다는 임시직들 이런 것들 중에 선택하는 것도 선택의 자유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어떤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게 특성화고 학생들 졸업생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고졸차별이 없어져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진정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 활동이 2017년 7월에 구의역에서 그 현장에서 20여 명 학생들이 모여서 특성화고 차별과 무시 우리가 직접 바꾸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형태 그런 활동 처음이었던 학생들이 쭈뼛쭈뼛 나와서 목소리를 그 시끄러운 그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떻게든 피켓을 그 목소리를 내고 뭔가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은 뭐 수천 명이 같이 네트워킹 되어 있고 활동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되는 활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에게 저 생각에는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촛불에 선 대학생들을 보면서 좀 되게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이 대학생들이 미래의 주역, 순수하고 용감한 청년들, 촛불의 주역 이렇게 좀 대해지기도 하다가 또 동시에 3포 세대나 안타까운 아이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국정농단이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서 학생애들이 이거는 진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낼 건지 말 건지 행동을 할 건지 말 건지 시국선언문은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를 보장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엄청나게 활발하게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대학 사회가 대표자의 역할은 뭐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논의 체계나 대의 체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진짜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촛불이 지나고선 이제 학생애들이 왕성한 활동으로 이어져요. 근데 사실 촛불 지나고 2017년까지만 해도 비대위가 되게 많았어요. 2016년에 촛불 우왕좌왕 만들어 나가던 친구들이 바로 학생회를 하긴 좀 어렵고 과학생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학생회 대의 체계를 회복해 나가면서 2018년부터 없었던 총학생회들이 재건되기 시작하고 저희 학교도 2년 비대위 기간을 거치고 새로 총학생회가 선출되고 연세대도 굉장히 오래된 비대위 체계를 거치다가 새로 총학생회를 설립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동의 요구를 가진 학생회들이 개별 단위 총학생회를 넘어서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흐름도 저는 되게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에 세월호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2015년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대학생 대표자 시국회의, 그리고 2016년에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까지 사안별로 대학생들은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요. 실질적인 대학생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캠퍼스를 바꾸기 위한 정책들이 도출되게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총장 직선제 같은 것들은 내가 대통령을 바꿨는데 이 학교
학교 내에서 총장을 바꾸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화여대 뒤를 이어서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게 되고요. 최근에 조국 사태 관련 대학생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한 91명의 대학생들은 조국 사태 관련해서 가장 분노하는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성세대의 진영 논리를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촛불에서 대학생을 주목했던 것만큼 지금의 정치 세력들이 대학생들이 촛불 들면 우리가 이긴다, 청년들의 정당이다, 청년을 위한 정치이다, 이런 이미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학생들이 정치 과정에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스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권력들을 대학생들에게 많이 줘야겠구나. 그 과정에서 저는 되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발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희 예술가들은 2016년 촛불 광장에 있었는데요. 실은 광장에 있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블랙리스트 관련한 싸움을 진행을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관련한 서명을 극장에서 받고, 또 세월호 관련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올리고, 또 그 이전부터 어떤 노동의 문제, 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연극에 담아서 했던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 이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부터 연극인들은 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예술가들에 대한 입막음, 이런 삭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나와서 처음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태블릿 PC 존재가 나오게 됐고,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2016년 11월 4일에 그 텐트를 치고 그날부터 이제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극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장은 저희 연극인들만 지은 건 아니고요. 이 촛불 이 텐트에 함께 있었던 그 노동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쌍용차, 또 마을버스에 계시는 노동자분들, 또 콜투콜테, 또 기lum전자에 계셨던 노동자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가들과 이 해고 노동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사실은 마을을 이루면서 캠핑촌을 했고요. 극장을 막상 지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셨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극장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연극인들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그 문체부와 함께 발족을 해서 사실상 이제 가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국가 전체의 어떤 시스템과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이것이 바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제를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왔었고요. 또 김기춘을 형사 고발을 해서 2심까지 그 재판을 마쳤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는 변하지는 않는다는 저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의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른바 386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패권 정치가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촛불 현장에 있었던 청년 여성의 얼굴들을 좀 드러내는데 이 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민주주의의 한 장면으로 기록된 2016년 촛불로부터 그때 동시에 민주주의와 좀 멀어진 청년 여성의 얼굴들을 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경복궁역 한편에 있었던 이 페미존의 역사가 이 촛불과 함께 기록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6년 촛불의 불씨를 먼저 당긴 곳이 있었는데요. 이 이화여대 학생들의 그 미래라이프 대학 추진 사업에 반대하며 이와 연루되어 있었던 정유라 특혜 사건에 거진 3개월 가까이 맞서 싸운 사건이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촛불의 첫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이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청년 여성으로 좀 호명한 적이 없다는 것에 좀
기출을 맞춰봤습니다. 무해한 여대생으로 또는 결혼을 앞둔 어떤 여성으로만 대학생들을 표상하려고 할 뿐 자기 몫을 되찾고자 하는 얼굴로 표상하기는커녕 한국 사회는 사실 그런 인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성이란 이유로 박근혜 최순실을 향한 욕설들, 집회에 나온 여성에 대한 개념여 취급, 술 먹고 고성방가를 하는 남성과 그것을 치우는 여성, 남성들의 성추행과 불법 촬영물의 형태를 고발한 청년 여성들의 얼굴들을 저는 2016년 촛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공통된 요구이자 가치는 페미니즘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제 역사박물관 앞에 사전대회를 시작을 해서요, 경복궁역까지 이제 그 페미존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성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가입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청년 여성의 목소리들은 그 당시 페미존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젠더에 따른 차별을 마음 터놓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 역시도 페미존이었음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에 시작했던 촛불 집회가 5개월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광장의 해방감과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느끼기보다도 사실 광장에 난무한 여성 혐오 행태와 발언으로 촛불에 대한 회의감이 저는 사실 매회 좀 짙어졌음을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를 풍자했던 더러운 자, 이 여성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여성 혐오인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왜 다른지부터 시작을 해서 DJ DOC의 미스박은 대체 왜 여성 혐오인가, 그냥 미스박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피로감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상반기에 대집돌이 되어준 촛불의 성과를 넘겨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은 수년간 싸운 여성들의 노력이었고요. 어쩌면 촛불 집회 이후 사회로부터 처음으로 화답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전택 회원이면서 금천수 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 중인 김지윤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치료사들에 대한 그 노동 현장에 대해서 좀 라이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데 강의를 많이 다니면 저희 사진으로 많이 대체를 하거든요. 저희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거의 90%의 중소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2030 청년 치료사들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 분들이 저희 조합원들인데요. 병원 하면 의사와 간호사를 주요 인력으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전문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 4년만 쓰다 버려지는 것이 그러니까 학자금을 3, 4년 만에 갖고 나면 그때는 거의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10시, 11시까지 저희는 남아서 일을 했던, 당연히 수당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넓은 공간에 창이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분들이 그 각질과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히터까지 틀게 되면요, 정말 이 기관지형은 달고 사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저희 조합원인데요. 일을 그렇게 시키다 보면 손목 발목이 다 나가거든요. 일상적으로 성희롱 문화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주방관리자가 술자리에서 잔을 본인이 선창을 댑니다. 그럼 저희가 대부지라고, 잔을 대부지. 저희가 전국 최초로 그 치료사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좀 이슈가 됐었고요. 왜냐하면 보통 병원 노동자들은 간호사 노동조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3명이서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가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4년 동안 받은 법적 소송만 해도 20건이 넘고요. 그 20건이 다행히 다 이긴 상태이기도 하고 경찰서도 한 4-5번 다녀와서 다 무혐의 처리가 됐다든지 4년 동안 법적 소송으로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정말 중요했던 건 치료사들과 이 병원, 재활병원장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해고 싸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밀리면 전국에 있는 치료사들이 손쉽게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사활을 걸고 한 6개월을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조합원들도 이제 촛불 집회 때 많이 나갔었고요. 여기 이 패키지에 든 분이 노동조합 설립하신 분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꾸미는 것도 참 많이 좋아하고 백화점 사주는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항상 이야기하셨던 분이 어느새 이제는 화장도 안 하고 이제 강화문으로 가자고, 네 자유와 권리를 딱 정한 만큼 분노하라고 하면서 지금은
구조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치료사들이 모여서 시국선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저희 조합원들이 참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의 주제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성 권리에 대해서 눈이 많이 떠져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촛불 항쟁이라 하지 않고 촛불 혁명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내부에서 뭐 충분히 토론을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에 80년대, 87년 요구 항쟁이 자유의 문제였다면 이번은 뭐 공정도 있지만 사실은 평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등은 말하자면 계급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들에서 획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전에 우리 홍경레일 안에서부터 뭐 동학혁명에서도 쭉 우리 역사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과 저항의 역사였어요. 저항의 역사. 근데 저항의 역사에서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의 역사.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의 성장은 이제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의식의 고양과 제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국가에 소속된 어떤 국민, 아니면 개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이번 촛불을 통해서 보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동안은 목적처럼 이렇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지점이 국가와 대립되면서 이 부분 또한 엄청난 이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혁명이라고 한다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더 많은 그 하툴 토론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의 발언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이 단순한 계획이나 단순한 공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문제를 느끼고 아마 혁명이라는 말을 좀 동의를 또 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